지금 국제경영학회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3년간 진행된 기업 가정신 국가별 비교 연구에서 대한민국이 1위로 선정된 것입니다. 미국의 연간 벤처 투자액 1,400억 달러, 독일의 중소기업 혁신 지수 90.5를 제치고 말이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기존 평가 기준으로는 14위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결과를 뒤바꾼 것일까요? 1970년대 포항제철소 건설부터 500년 전 임진왜란 대응까지 한 독일 교수가 발견한 놀라운 패턴이 있었습니다. 과연 기업 가정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왜 한국이 새로운 기준의 최강국이 되었을까요? 잠시 후에 세계가 왜 이 문제에 주목했는지 차례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하인츠입니다.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과 리스크 모델링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아침 8시 30분 국제경영학회 본부에서 온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3년간 진행해온 기업 가정신 국가별 비교 연구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고 최종 순위 확정까지 72시간이 남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연구실 벽면을 가득 채운 차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의 연간 벤처 투자액 1,400억 달러, 독일의 중소기업 혁신 지수 90.5, 일본의 특허 출원 건수 35만 건. 모든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3년 동안 수집한 데이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최종 보고서 초안을 다시 펼쳤습니다. 정량 지표 65%, 정성평가 35%로 구성된 평가 체계는 완벽했어요. 자본 접근성, 제도적 지원, 시장 규모, 인프라 수준까지 기업 가정신을 측정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시켰습니다. 동료 교수들과의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조너선 밀러 교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벤처금융 석학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알렉산더, 이번 연구는 논쟁이 없을 겁니다. 조너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영국의 제임스 윌슨 교수, 프랑스의 마르셀 뒤부아 교수, 일본의 사토 겐지 교수까지 모든 전문가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업 가정신은 이미 수치로 증명돼 있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3년간의 연구에서 얻은 확신이 묻어났어요. 벤처 캐피털 투자액, 스타트업 생존율, 유니콘 기업 보유 현황.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화면 속 동료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이 상위권을 차지할 것은 분명했어요. 한국은 14위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최종 점검을 위해 연구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7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50개국 데이터, 200명의 전문가 의견. 완벽한 연구였습니다. 내일 발표할 결과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베를린 국제경영학회 본부에서 최종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에는 8명의 교수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각자 앞에는 동일한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너선 밀러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미국 벤처 캐피털 투자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올해 미국의 벤처 투자액이 1,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대비 12% 증가해요. 프랑스의 마르셀 뒤부아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의가 묻어났어요. 자본 접근성 없는 혁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업 가정신의 핵심이죠. 화면 속 데이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어요.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 500억 유로, 일본의 연구개발 투자 15조 엔. 모든 숫자가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윌슨 교수가 자료를 넘겼어요. 런던 금융가의 스타트업 투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였습니다. 시드 투자부터 유니콘 육성까지의 생태계가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국은 이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내 화면에는 한국 관련 지표들도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벤처 투자액 15조 원, 스타트업 생존율 67%, 유니콘 기업 12개. 나쁘지 않은 수치였지만 상위권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사토 겐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항상 정확했어요. 특허 출원 건수와 상용화 성공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본은 이 두 지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교수들이 같은 기준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정량 지표 65%, 정성평가 35%. 이 비율은 지난 3년간 논의 끝에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조너선이 다시 발언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시장 규모, 자본 유동성, 제도적 지원. 이 세 요소가 기업 가정신의 토대입니다.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내 앞에 계산기에서 예비 점수들이 산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92점, 독일 87점, 일본 84점. 예상대로였어요. 한국은 71점으로 14위에 위치했습니다. 마르셀 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연구 방법론이 검증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편견도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모든 교수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3년간의 연구가 논란 없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어요. 내일 최종 발표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회의가 끝난 직후 복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이스 마르티네즈 교수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스페인 출신의 역사 경제학자였죠. 그는 보통 회의에서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중했어요. 근처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루이스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을 번복하자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루이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한국은 측정 방식이 틀린 나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3년간 검증해온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결과만 봤고 원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루이스의 말에 불쾌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3년간의 연구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보였어요. 연도별 사건들과 숫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먼저 계산합니다. 성공한 다음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이상한 말이었어요. 기업 가정신과 실패 계산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를 보세요. 자본도 기술도 없던 나라가 중화학공업을 시작했어요. 당시 국가 예산의 12%를 투입했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산되었어요. 12%면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업 가정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모한 투자였을 수도 있지 않나요? 루이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무모함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실패 확률을 먼저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실패를 흡수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 배운 경영학 이론과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루이스가 노트의 다른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래프와 도표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포스코 건설 과정을 보세요. 기술은 일본에서 빌렸고 자본은 일본에서 차입했어요. 하지만 운영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기업 가정신을 해석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내일 발표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루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한국의 패턴을 보면 이해될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루이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3시 노트북을 켜고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1차 점수 산출 결과가 떠 있었어요. 미국 92점, 독일 87점, 일본 84점. 그리고 한국은 71점으로 14위였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4.8%로 세계 1위였어요. 벤처 투자 규모는 작았지만 성공률은 의외로 높았습니다. 새벽 4시 추가 데이터를 찾아보았어요. 한국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성공률이 63%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41%보다 훨씬 높았어요.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자본 접근성은 낮은데 성공률이 높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오전 7시 루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처럼 또렷했어요. 잠을 못 주무셨군요. 이 데이터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내 목소리에는 혼란이 섞여 있었어요. 3년간 신뢰해온 측정 방식에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숫자가 모순되고 있어요. 자본은 적은데 성과는 높고 규모는 작은데 효율은 뛰어납니다. 루이스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한국은 다른 논리로 움직입니다. 오전 9시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마주했어요. 조너선 밀러 교수가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최종 점수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군요. 하지만 내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어제까지 확신했던 결과가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마르셀 뒤부아 교수가 자료를 펼쳤어요. 각국의 최종 순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객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이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관련 보충 자료를 보는 순간 당황했어요. 기업 생존율, 기술 자립도, 위기 대응 능력. 모든 지표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사토 겐지 교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일부 지표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제임스 윌슨 교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았어요. 예외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전체 틀을 바꿀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루이스가 말한 실패를 먼저 계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졌어요. 회의가 끝난 후 혼자 남아 데이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았어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루이스가 가져온 자료들을 펼쳐놓고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파일 속에는 1970년대 한국의 산업계획서들이 들어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포항제철소 건설 계획서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당시 한국의 철강 기술은 거의 제로 수준이었습니다. 연간 조강 생산량이 고작 10만 톤에 불과했어요. 이 상황에서 130만 톤 규모 제철소를 짓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루이스의 말에 고개가 절로 흔들렸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더욱 놀랐어요. 설계 단계에서 실패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해 놓았습니다. 기술 도입 실패, 자금 조달 실패, 완공 지연 등 모든 경우의 수가 계산되어 있었어요. 이건 무모함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사업 계획서보다 치밀했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도 독특했어요. 일본에서 기술과 차관을 동시에 도입했지만 상환 계획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짜여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선에서 리스크를 설정했어요. 국가 예산의 12%지만 실제로는 위험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계산서를 가리켰어요. 복잡한 재정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 습득 과정도 놀라웠어요.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일본식 품질 관리에 한국식 집단 학습을 결합한 거였어요. 3개월 만에 기술자 2,000명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였어요. 자료를 더 파고들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사오는 게 아니라 기술을 흡수할 시스템을 먼저 만들었어요.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백업 시스템도 여러 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석유화 공업 계획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공급망 중단에 대비한 다중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고려한 거였어요. 이들은 성공을 가정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흡수할 능력부터 만들었어요. 루이스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벤처 캐피털이나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조선업 진출 과정도 비슷했어요. 기존 조선 기술은 전무했지만 중공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단계별로 접근했습니다. 소형 선박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규모를 키워나간 거였어요. 10년 후 세계 1위가 된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의 기업 가정신은 개별 기업가의 모험이 아니라 집단이 위험을 계산하고 흡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실패해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였어요. 그날 저녁 루이스가 더 오래된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번역본과 일제강점기 경제 기록들이었어요. 처음에는 현대기업 가정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500년 전 기록을 보세요. 루이스가 펼친 문서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자 조선이 취한 조치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조 25년 기록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전쟁 발발 3개월 만에 관리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세금 징수 체계를 이원화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무너져도 지방에서 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들은 패배를 가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곡물 비축 방식이었습니다. 전국 8도에 분산 저장하되 적에게 탈취당해도 전체 저장량의 15%를 넘지 않도록 계산되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기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토지를 수탈하자 농민들이 만주, 연해주, 하와이로 이주했어요. 하지만 각지에서 독립자금을 송금하는 네트워크를 유지했습니다. 자산을 분산시키면서도 연결고리는 끊지 않았어요. 한국전쟁 때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하면서 행정체계를 삼중으로 백업했어요. 서울이 함락되어도 국가 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한 거였습니다. 루이스가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1990년대 외환위기 대응 과정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IMF 위기 때를 보세요. 정부는 망했지만 민간은 살아남았어요. 당시 기록들을 보면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기업들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고용을 줄이면서도 핵심 기술진과 연구시설은 보호했어요. 위기가 지나면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남겨둔 거였습니다. 이건 기업이 아니라 문명의 작동 방식입니다.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500년간 반복된 패턴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같은 논리였어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면서도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까지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한 분야에서 실패해도 다른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 건조에서 시작해서 설계, 엔진, IT 시스템까지 수직 계열화했어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와도 일부 분야는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든 거였습니다. 위기가 오면 수축하지만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면 더 강해져서 돌아와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한국의 기업 가정신은 개별 기업가의 모험심이 아니라 문명 차원에서 축적된 위기 관리 능력이었어요. 사실 이들에게 기업 가정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양식 기업가는 성공을 확신하고 도전하지만 한국식 접근은 실패를 계산하고 흡수하는 거였어요. 루이스가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패턴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LG, 현대가 모두 같은 시장에 동시 진출해요. 경쟁하면서도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 가정신을 벤처 투자 규모나 유니콘 숫자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500년간 다져진 집단 생존 시스템을 개별 기업가의 모험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최종 발표를 위한 공식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경영학회 본부 대회의실에는 15명의 교수진이 모여 있었어요. 각국의 최종 순위를 확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조너선 밀러 교수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3년간의 연구 결과 기업 가정신 최강국은 미국으로 확정됩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독일이 2위, 일본이 3위였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난 이틀간 발견한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조너선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쳤어요.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셀 뒤부아 교수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3년간 합의한 기준을 문제 삼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어요. 1970년대 한국의 산업 프로젝트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자본을 측정했지 정신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토 겐지 교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포항제철소 건설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한국의 철강 기술 수준, 투입된 자본의 규모, 그리고 실패 대비 시스템까지 모든 내용을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기업 가정신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성공할 때가 아니라요. 제임스 윌슨 교수가 반박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정부 주도 개발이지 기업 가정신이 아닙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삼성이 반도체에서 세계 1위가 된 건 정부 때문인가요? 조너선이 끼어들었어요. 그의 논리는 여전히 자본 중심이었습니다. 자본 축적이 먼저 이뤄진 후의 결과일 뿐입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을 지적했습니다. 자본이 부족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기업 가정신입니다. 풍족할 때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어요. 루이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추가 자료들을 공개했어요. 임진왜란부터 IMF 위기까지 500년간 반복된 패턴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교수들이 자료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흥미롭긴 하지만 마르셀 교수가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기존 평가 방식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기업 가정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해요.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조너선도 침묵했습니다. 숫자로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였어요. 그렇다면 순위를 다시 매기자는 건가요? 사토 겐지 교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을 1위로 올려야 합니다. 가장 오래 준비한 나라가 가장 멀리 갑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3년간의 연구가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후 재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15명의 교수진이 각자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조너선 밀러 교수가 마지막으로 반박을 시도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감정적 판단으로 3년간의 연구를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영국의 제임스 윌슨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렉시트 과정에서 본 것과 비슷합니다. 위기가 닥치자 개별 기업들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움직였어요. 독일의 다른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반도체 부족 사태 때 한국 기업들의 대응을 떠올린 것 같았어요.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평가 기준의 수정이었어요. 기존 자본 중심 평가에서 위기 대응 능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변경이었습니다. 결과는 12대 3이었어요.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투표는 한국의 순위 조정이었습니다. 14위에서 1위로 올리는 것에 대한 찬반이었어요. 손을 든 교수들을 세어보니 9대 6이었습니다. 마르셀 뒤부아 교수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업 가정신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한 박수였습니다. 축하라기보다는 새로운 인식에 대한 경애 같은 느낌이었어요. 루이스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이제 기업 가정신의 정의가 바뀔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회의실에서 새로운 정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가정신이란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위기를 관리하는 집단적 역량이라는 것이었어요. 사토 겐지 교수가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 때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조너선도 마침내 인정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적대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도 이 관점을 도입해봐야겠군요. 실리콘밸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후 4시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한국이 기업 가정신 1위 국가로 기록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기업 가정신 연구에서는 자본 접근성보다 위기 대응 능력이 개별 성공 사례보다 집단 학습 시스템이 중요하게 다뤄질 거였어요. 저녁 리셉션에서 여러 교수들이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표현했어요.
내년에 서울에서 후속 연구를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제임스 교수의 제안에 여러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가정신을 현지에서 직접 연구해보자는 것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혼자 생각해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은 기업 가정신의 새로운 정의뿐만 아니었어요. 서구 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스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기억났어요. 가장 오래 준비한 나라가 가장 멀리 간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서 배워야 할 시대예요. 기업 가정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서구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동양의 오래된 지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개별 기업가의 모험이 아니라 문명 차원의 준비와 대응 능력이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중요한 장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